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주가가 이상하게 오르기 시작한다. 좀 오르다 말까 일시적인 반등이야 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그 의구심의 벽을 타고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우리 VIP 자산운용에 축하드릴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공모펀드도 네, 이제 하실 수 있게 공모펀드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모펀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예. 많이 나오란 얘기죠? 오늘은 우리 최준철 대표님하고 조금 새로운 시간, 투자의 명언들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명언을 준비를 해서 그 속뜻을 좀 우리 주린이 분들에게 혹은 복길이 분들에게 풀어드리는 예,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먼저 이게 가장 주식과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네. 라는 거에 가장 부합하는 거를 일단 기준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뭐하고 뭐지? 라고 하는 거에서 이 경험을 들었을 때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신뢰성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대가들의 입을 빌어가지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따 마지막에 그러면 예. 대가 최준철의 명언도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비빌 수가 제가 없는 분들이라. 그래도 최준철 대표님 정도 되면.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네. 그리고 왜 좋을 때 사면 네. 자꾸 빠지고 네. 내가 사면 빠지고 네. 내가 팔면 오르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올라가고 네. 뭐 이런 좀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네, 그거를 이제 켄 피셔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식시장은 위대한 능욕자다. 네. 투자자들을 계속 능욕한다라는 거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명언 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존 템플턴 경께서 말씀하신 건데 강세장은 비관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에서 성숙하고 행복감과 함께 사라진다. 이게 저는 주가의 움직임,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주식시장의 어떤 능욕자적인 측면과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이때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 이때 안 오르고 이때 오르지? 왜 이때 안 빠지고 이때 빠지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명언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강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좋아질 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템플턴 경의 말로는 강세장이 비관이 극도에 달했을 때부터 강세장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스타트라는 거고요. 이게 주가가 어떻게 자라느냐? 와, 사람들이 올라갈 만해. 아주 좋아. 지금 환경이 좋아 라고 할 때 가는 게 아니라 에이 저러다 말겠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죠. 회사들이 힘들대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 주가가 스물스물 이상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낙관적인 전망으로 바뀌게 되면은 거기서 주가가 좀 더 가게 되고 와 진짜 이제는 주식을 해야 돼. 우리 이웃집에 누구도 돈을 벌었대. 지금은 주식의 시대야. 라고 뛰어들 때부터 이 행복감과 함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그 강세장이 끝난다라는 그런 한 사이클을 존 템플턴 경이 그 사이클을 많이 겪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내린 결론이 그래 강세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약세장으로 이렇게 가지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지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정확히 인간의 심리와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뭔가 이상하다, 어렵다, 그리고 심지어는 능욕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강세장은 비관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주가가 이상하게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거는 뭐 베어마켓 랠리야. 그건 좀 오르다 말 거야. 일시적인 반등이야. 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는데 그 의구심의 벽을 타고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라고 좀 바꿔서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 문구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주가는 불안을 타고 오른다. 그렇죠.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근데 불안감이 있을 때 그렇게 믿고 거기에 올라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쉽지 일이에요.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견뎌야 되고. 실행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턴 경이 얘기를 하셨으니 그리고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하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의구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구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요즘 시기랑도 좀 맞아떨어지지 않나 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와 꼴인 것 같습니다. 이 말에서. 그러니까 비관에서 태어난다는 거, 네. 강 세장이. 그리고 행복감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한 중반기 정도 예. 되는 때가 행복감, 주식을 하면 다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때서부터 희한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 말은 좀 그래도 쉽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3,000에서 3,300 갈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행복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는 뭐냐 극도로 비관적이고. 그렇죠. 지금 한 1년 정도 기간에 양극단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나의 좀 실수를 했던 원인은 무엇인지를 동시에 성찰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일단은 몇 가지를 이렇게 묶어봤어요. 예. 굴비처럼 하나를 예. 묶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네. 버블, 예. 쏠림 현상에 예. 대해서 우리가 2020년, 아, 21년 네. 초까지 많이 겪었던 것에 예. 대해서 하워드 막스의 말인데요. 예. 거품은 약간의 진실로 시작된다. 네. 그러니까 약간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아, 이런 재료가 있어. 예. 아니면 이런 신사업을 예. 하려고 검토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예. 요럴 때부터 뭔가가 꿈틀대면서 시작이 되죠. 예. 그게 약간의 특히- 진실. 예. 예. 종목 장세에서는 그걸로 상한가 간 것들이 네. 많고 갑자기 뜬금없이 보도자료 하나 냈는데 예. 상한가 지킹을 하고 네. 투자자로서 이해가 안 가지만 예. 시장은 또 그렇게 가고 있는 약간 그런 거 있다고 보고요. 예. 또 비슷한 말인데 워런 버핏의 말씀인데 가격 상승은 판단력을 흐리는 마약이다. 예. 저는 약간 요거를 보면서 네. 이렇게 같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네. 뭐 삼성그룹이 M&A를 한다. 그럼 삼성 스펙주가 급등을 하죠. 예. 삼성이 로봇 TFT를 만들었다. 예. 로봇 전문 이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그럼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걸 알지만 다 같이 취해버리는 거야. 거기에 주가 상승이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예.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예. 주가가 안 움직여. 네. 아 이거 별로 진실성이 아닌 것 네, 같아. 네, 근데 네. 주가가 올라가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예. 같아. 맞아. 이렇게 네. 되잖아요. 주가가 오히려 확신을 더해주는 심어주는 것 같고. 그걸 이제 재귀적이라고 아, 조로스의 사실 투자법에서 조지 소로스. 예, 재귀성에서 나오는 말인데 네. 그러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오히려 더 믿게 만들고 확신을 키우는 네. 그런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부여한 가격이 있는데 네. 그 가격이 높을수록 그 참여자들이 더 그게 일어날 거라고 이제 믿게 되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속성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이런 그 거품은 약간의 진실로 시작된다. 가격 상승은 판단력을 흐리는 마약이다. 이런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명언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피터 린치의 말인데요. 예.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바로 머리 뒤통수를 딱 때려주는 피터 린치님의 슬픈 말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예. 저는 이거 워낙 유명한 건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VIP 자산운용으로 가야 되고요. 이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싸게 사서 비싸게 예. 팔고. 네. 반대로는 이제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가 말은 쉬운데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을 주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언으로 네. 저는 버핏이 얘기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 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거 사실 저희 사무실 입구에 네. 버핏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제가 써놓은 문구거든요. 네네네. 이게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말임과 동시에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발상적인 네. 그런 접근법을 동시에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회의 속에서 잘하는 주가에 올라타는 게 힘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낸다. 네. 그러니까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팔 때 그거를 산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흥분 상태인데
그걸 보고 나는 빠져나온다. 겁이 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실행에 옮기기가 매우 힘든 말이지만 과연 이걸 하지 않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것 또한 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역발상을 가졌을까? 대중과 반대로 가는 그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격? 버핏이 그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네. 모든 주식책을 다 봤다라고 하죠. 네. 그때 처음 버핏이 접했던 거 기술적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랬는데 그게 이제 현명한 투자자를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스승님으로부터 배우면서 이제 가치 투자의 길에 입문을 했으니까 뭐 10대 때 돌아갔으니까 크게 기회비용은 없었지만 처음부터 기질적으로 그랬다는 아닌 것 같아요. 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워런 버핏도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서 그게 별로 효용이 없거나 본인이랑 잘 안 맞았거나 네. 그런 판단이 같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의 인생에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는 말을 정말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도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렇죠. 가장 실천을 잘하는 사람도 버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니프티 피프티 때 예. 발을 빼셨잖아요. 근데 고점에 뺀 건 아닙니다. 그냥 발을 빼고 나서 버블이 터진 거는 한 2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파트너십을 정리를 해버렸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셨던 적이 있었고 반대로 니프티 피프티 버블이 꺼지고 나서 네. 저평가된 종목이 많았을 때는 지금은 그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논란이 됐을 것 같은데 네. 하렘에 와 있는 성욕이 가득한 남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살 종목이 너무 많아. 그 워런 버핏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워런 버핏 형님이 그런 섹슈얼한 농담 잘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색들이 많아요. 색드립. 예. 근데 또 이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생기신 분이 그런 말씀하니까 연세- 사람들이 그래 괜찮게 연세도 보는 거예요. 많으시고 이러다 예, 보니까 예, 예. 약간 그 개그맨 신동엽 씨가 색드립해도 사람들이 그냥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은 약간. 뭐 양성애자는 뭐 데이트할 확률이 뭐 2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 나는 회사도 통째로 인수하고 그러니까 기업 소유권의 일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주식을 사기도 한다. 네네네. 나는 칼을 2개를 갖고 있다. 아, 그래서 투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지 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럼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뭐 네. 그거를 이제 계속 실천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그때 70년대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가깝게는 기억나시겠지만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한창 막 리먼 사태 나고 할 때 그때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하셨었죠. 네. 나는 아메리카를 믿고 지금은 주식을 좀 사야 된다. 그거 역시도 완전 바닥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장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버핏도 좀 물리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케이스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메리칸 막- 익스프레스도 그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사고 나서 심지어는 샐러드유 스캔들이 터지거나 샀는데도 50% 이상 빠졌고요. 네. 저점까지. 웰스파고도 90년에 사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빠진 다음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확하게 버핏조차도 맞출 수는 없는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두려워할 때 사고 그리고 남들이 좀 즐거워할 때 행복해할 때 좀 몸을 빼고 비중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시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식을 좀 사고 계시죠. 뭐 에너지주를 비롯해서 그렇죠. 공격적으로 사시고.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언행일치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이분도 물리지만 그 방향을 보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 길이가 워낙에 길고요. 본인 스스로도 물렸다 이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사고 나서 얼마든지 반토막 이상 날 수도 있다.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요거는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네. 책에서 모건 하우절이라는 분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쓴 내용인데 물리학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네. 하지만 금융은 다르다. 금융은 사람들의 행동을 따른다. 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고요. 네. 하워드 막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묶어서 왔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인간의 심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요거 제가 최근에 와이스트릿에서 되게 많이 써먹고 있는 얘기고요. 그 17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인 볼테르라는 분이 한 말도 있다는데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치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이라는 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싸냐 비싸냐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건 기본이고 그 위에 펀더멘탈을 덮어버리는 게 저는 센티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말씀하셨던
공포 장세일 때 혹은 버블 장세일 때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경랑이라고 해야 될까? 그 파도 속에 내가 배를 타고 있든 뭐 서핑을 하고 있든 튜브 하나를 메고 있든 경랑 속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지나고 나봐야 내가 무트로 올라오거나 망망대해로 가거나 지나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아닐까. 예. 근데 요거를 좀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또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예. 요렇게 이어지는. 편집장님 경험에서는 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시거나 네. 그러신 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심리 컨트롤에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제 책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레벨로 가는 거는 거의 멘탈이 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멘탈이 절반이고 나머지는 정신이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멘탈하고 예. 정신이 반반씩이면 100%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금융이나 밸류에이션 잘 못하는 사람도 멘탈로 극복을 해서 큰 돈 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한테 그 기업에 대해서 디테일 물어보자면 잘 몰라요. 심지어 슈퍼개미가 된 분도. 근데 어떻게 저렇게 슈퍼개미가 된다 보면 거의 멘탈인 것 같아요. 남들과 다릅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왜 성격 검사 같은 거, 뭐 예. 적성 검사 이런 거, MBTI. MBTI보다 좀 더 정확한 그런 검사들이 있거든요. 아, 막 입사할 때. 예, 뭐 하는 TCI라든지 이런 것들.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검사들을 해보면 네. 저한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도 감정 기복이 굉장히 적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에 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감정 동요가 적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오, 욱하는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욱하는 건 제가 좀 경상도 남자라서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의 어떤 안에서 움직이는 그뭐 사이클 안에서의 또 뭐 폭락을 했다든지 뭐 크게 상승을 했다든지 흔들리고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 동요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이고 뭐좀 놀라운 얘기를 들어도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막 반응이 이렇게 크시잖아요. 네. 제가 그게 상당히 좀 적은 편입니다. 뭐 MBTI 자체도 사실 ISTJ이긴 한데 네네네. 또 이제 제가 6년 차인데 주식 한 지가 네. 그래도 26년 동안 크게 안 깨먹고 크게 막 건강이 상하거나 막 이거 뭐 못하겠어 때려쳐야 되겠어 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버틴 게 제가 그나마 감정 동요가 더 덜하기 때문이고 만약에 제가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으면 과연 이거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변동성도 그렇고 또 남의 돈을 맡아서 그 변동성을 감당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걸 그래도 싫어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걸 보면은 저는 뭐 이게 투자의 직접적인 성공에 제가 뭐 그 감정의 동요가 적은 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보다는 네. 근데 이 일을 오래 해오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여전히 주식을 좋아하고 아침에 하루를 생각하면은 좀 기대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저는 감정의 통제력 부분이랑 좀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뭐 주식 얘기를 하니까 사실 약간 예. 이렇게 좀 그래도 예. 좀 즐거워하고 이런 건 있는데 네. 제가 운용을 하거나 뭐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러면 상당히 좀 냉정하고 예, 감정 동요를 크게 겪지 않는 그런 편인데 저희 구성원들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그런 분들 폭락상 이거 되고 이래도 그렇게 내부에서 심리 뭐 테스트 분위기가- 통해서 이렇게 직원 뽑는 거 아니시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이제 참고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네네. 근데 이제 저는 한 번씩 다 해보거든요. 대표님처럼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분들, 차분한 분들,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욱해서 뭐 팔아버릴 때도 있고 예. 혹해서 살 때도 있고 이런 네. 분들을 위한 조금 조언 하나만 좀 해주세요. 이런 이제 명언들을 보시고 네. 대가들의 캐릭터를 보시면서 네. 그거를 비슷하게 어쨌든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그거를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할 때만큼은 좀 부캐를 만들어서 그거 좋네. 예, 감정 동요가 좀 적은 부캐를 만들어서 하셔야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도 없고 돈도 벌고. 부캐를 만드는 거네. 네, 그러니까 유산슬이나 유팔봉처럼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최소한 투자를 할 때는 감정이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걸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혹은 감정 동요가 좀 있거나 하는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신의 정도로 이 감정을 좀 붙드는 거죠. 네네. 감정의 동요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신가요? 부캐를 만들어라. 그냥 던진 말이었는데. 아니요, 진짜 좋은 말이죠. 예. 이거 하나 나중에 써먹어야지.
다음은 예, 어떤? 제가 다음은 세 번째. 아까도 이제 하워드 막스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네. 하워드 막스가 정말 좋은 명언들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네네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뭘 할까 하다가 좀 앞의 내용들이랑 연결이 되는 비관론 가운데서 올라가는 주가에 용기 있게 타려면 혹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려면 네. 그럼 뭐가 뒷받침되어야지 될까? 그냥 단지 이 행동, 거꾸로의 행동만 하면 과연 되는 것일까? 그거는 이제 아닐 거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의 이제 일부 내지는 전제 조건일 테고요. 네. 이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이 면이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요. 우수한 실적을 얻으려면 견해가 대중과 달라야 하며 그 견해가 정확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말은 제가 말씀드린 명언들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견해가 달라야 한다. 우수한 실적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 네. 뭐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정신병 초기다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행동, 대중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결과가 좋다는 건 그 사람들 모두가 결과가 좋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늘 사실 비즈니스도 사업도 투자도 승자 패자가 갈리는 게임이고 늘 승자는 소수인데 네. 그러려면 반대로 해야 된다. 하지만 그냥 반대로 하면 안 되고 그 반대의 액션, 역발상을 할 때 그 근거, 견해가 정확도가 정확히.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똥꼬집이죠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이프티 피프티 버블 때 빠져나간 건 기업들을 하나하나 다 봤는데 살 게 없네? 그러면은 이 돈을 돌려줘야지라고 생각한 거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네. 다들 그냥 흥분한 것 같으니까 나는 빠져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견해는 많은 기업들을 보고 결정한 거였기 때문에 네. 정확했고 그 역발상이 먹혔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존 태플턴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더 레슨이라는 책에서 존 태플턴 챕터를 보면은 네. 태플턴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기업을 잡으면은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 기업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해서 반대의 액션, 역발상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지. 네. 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남들이 파니까 사고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사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버핏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사고 코카콜라를 사고 최근에 옥시덴탈을 샀을 때 그 회사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본인의 견해가 아주 높은 정확도를 가지도록 노력했다는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거꾸로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하워드 막스가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준 것 같아서 네. 이 명언을 골랐습니다. 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닥을 찾으려고 네. 인간 지표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네.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 다 비관론만 있어가지고 지금 바닥 아니냐? 바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네. 비관론조차도 아무 댓글이 없어야지 진짜 바닥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아. 역에 너같이 얘기하는 애가 있으니까 바닥이 아니다부터 해서 막 계속 역에 네, 가는데 네, 네. 저는 그러면 결론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죠. 봐요. 너무 그거 비과학적이죠. 그렇죠. 네.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이 돼야지 그냥 인간 지표만 가지고 피터 렌치가 얘기한 뭐 칵테일 파티 이론 그 정도로 접근을 하는 건 사실 지속적인 성공 확률을 담보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그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을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하지만 이제 바닥 밑에 지하실도 있고 지하실 그쵸. 밑에 또 지하실이 있고 사실은 펀드멘탈을 향해서 수렴해 가는데 그냥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걸 역발상이야 해서 사는 게 과연 옳고 정확한 일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맞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석이 가장 기초죠. 그럼요. 분석이 없는 뭐는 없을.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뭐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라는 것도 네. 너무 과학이라고 해서 예술적 그렇죠.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저는 제가 만든 말을 이제 미리 좀 네, 예. 좋습니다. 최준철 하면, 명언. 예. 네. 투자는 국영수에 가깝지만 네. 국영수 공부에 가깝지만 예. 예체능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국영수라고 하는 건 성적이 많이 나오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예.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예. 투자도 학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예체능이라고 하는 건 그걸 몸에다가 체화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고 그런 만큼 투자도 이거를 체화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는 게 반사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이 흥분할 때는 좀 의심을 해보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성공 공식을 만들어간다는 면에서 모든 게 과학만도 아니고 국영수만도 아니고 예체능적인 속성이 있고 아트적인 속성이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성공에 100%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하나를 더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경험치가 어느 정도는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 시장의 사이클을 겪어보고 종목에 투자도 해보고 그럼 연애하고 비슷한 거죠. 뭐 책만 많이 보고 연애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실습도 해보고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준철 대표님이 명언을 이렇게 국영수, 예체능 이렇게 빗대서 말씀해 주시니까 역시 명문대 나온 사람 맞네요. 국영수 위주로,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또 구영수 아주 자신 있었습니다.